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4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4월 모의평가 때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2번 문제에 있는 법치주의 유형밖에 없어요. 요것만 4월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다 4월에 이미 출제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면 그쵸. 다 원래 중요한 부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총평을 보면 5번, 11번, 12번, 15번, 20번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형태, 연합학력평가나 모평을 통해서 출제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아예 새로운 신유형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기출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열심히 푼 학생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하느냐, 누가 집중해서 많이 공부하느냐, 요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갑은 일단 넓은 의미의 정치. 왜냐하면 갑은 지금 다양한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넓은 의미의 정치.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법치주의의 유형. 법치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뭐가 있나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다. 그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는데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B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권 제한할 때 준수해야 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죠?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때는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B와 통하는 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 문제다. 그죠? 기본권 유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본권 6가지 있다. 그죠? 그 지문을 보면 기본권 침해 시 구제 가능성이 없다면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에 필요한 조치나 구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얘기다. 그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렇지. 청구권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아까 얘기했었다. 그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자, 2번은 자유권에 대한 설명. 3번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성을 가진다.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은 열거적 권리고 열거적 권리고 인간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은 포괄적 권리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3번의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답은 1번이지만.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4번은 법률 재개정 이유. 여기 지금 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헌법의 기본 원리. 자, 여기 보면 앞에 거는 저소득층, 빈곤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헌법의 기본 원리는
예, 복지국가의 원리다. 그지? 두 번째 거 출산휴가에 대해서 유급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한다. 요것도 복지국가의 원리다. 그죠? 그러면 다 복지국가의 원리와 통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죠? 자, 이제 5번이 어려웠죠? 예. 근데 답은 쉬웠어요. 정부 형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다. 이거는 알 수 있다. 그지? 사실은 지금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오는 거는 개념을 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표를 분석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A당이 T대와 T 플러스 1대 모두 과반 해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A당은 T대에도 과반. 그죠? T 플러스 1대도 과반만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을국에서 B당은 T대와 달리 T 플러스 1대에서만 과반이다. 여기서만 과반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각국은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했다. 그지? 예.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각국은 대통령제라는 게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을국은 자연스럽게 의원 내각제가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기억. 각국에서는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가지지 않죠. 예. 대통령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그지? 니은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체제는 대통령제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나오네요. 두 개가 틀리면 답은 5번이다. 그지? 자, 그러면 D급부터 보겠습니다.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그렇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리을 볼게요. 각국과 을국의 의회 총의석수를 각각 최대로 가정했을 때 을국의 총의석수가 더 많다. 그러면 총의석수를 최대로 가정했을 때 몇 석이냐를 봐야 되겠죠. 각국은 과반이 100석이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과반이 100석이다. 그러면 반이 넘는 수가 100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각국은 최대 199석이 되겠다. 그지? 199석. 그죠? 왜냐면 200석이 되는 순간 100이 과반이 안 돼요. 200석의 과반은 얼마예요? 101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국은 최대 199석이 됩니다. 근데 을국은 90이 과반이 아니고 130은 과반이라 그랬어요. 그럼 130이 과반이면 최대 의석은 259석이 되겠다. 그지? 예. 여기 나오죠. 259석이 과반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의석수는 을국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고 이런 패턴의 문제는 기출에 많이 나왔었다. 그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이겨내자 A는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국회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는 일들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누구 권한이에요? 그렇죠. 국회 권한이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재의결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 대통령 권한이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B는 조례안을 원한 대로 재의결했다라고 돼 있죠. 그 재의결하는 거는 누구 권한이에요? 예, 국회 권한이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입니다. 그럼 A와 B가 뭐 하는지가 나왔다, 그지? 예. 자, 1번 A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2번 B는 기역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은 국회가 개정해야 된다. 그지?
3번 A와 달리 B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나요? 규칙을 제정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죠? 4번 B와 달리 A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A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국정감사하는 주체는 국회지. 마찬가지 지방자치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는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으로 갈게요. 7번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 그랬다. 그죠?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피해자 단체 니은은 거리에 모여서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를 한 거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맞죠? 예.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투입 맞습니다. 디귿. 온라인 제출은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거 맞다. 그죠? 그럼 디귿 맞네요. 자, 기억의 피해자 단체는 정책결정기구 아니죠. 정책결정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뭐뭐 법을 제정하는 거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거니까 산출 맞죠. 정책결정기구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리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한 거는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나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했죠. 그럼 정책 집행 산출에 대한 평가가 되니까 환류가 됩니다. 그죠? 예. 요 투입과 환류를 구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둬야 되겠죠.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특수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다. 그죠? 자, 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B를 고용한 상황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 묻고 있다. 그지? 자, A의 업무와 관련하여 B가 불법 행위로 C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럼 B는 종업원이 되고 C는 피해자가 되겠네요. 그죠? 예. A가 C에 대해 B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 한다. 그럼 가에 들어갈 거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수불법 유형 중에 하나다. 그죠? 예. 기억,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B의 C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기억 맞지? 특수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종업원이 과실로 피해자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지?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C 입장에서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A한테 할 수도 있고 B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어요.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고 연대보상해라 해도 되지만 연대배상해라고 해도 되지만 중복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니은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주의를 다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책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와 C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교과에 나오는 게 지금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이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그랬고 재판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갑은 을과 법률혼을 하고 3개월로 자신이 을과 육촌인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각과 을의 혼인신고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을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는 1심에 불복해서 2심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걸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항소심을 하던 중에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한 동그라미 조항과 동그라미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세모 조항에 대해서 A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죠.
그쵸?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그럼 A는 어디에 한 거예요? 그쵸? 법원에 한 거죠. 항소심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2심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이 항소심 법원이 모두 기각했어요. 예. 그래서 을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B에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자, 기각당했을 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법률 심판할 수 있다. 그죠? 그럼 B는 헌법재판소가 되겠네요. 답은 되게 쉽다. 그죠? 1번 B는 정당해산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 관장하죠. 그죠? 2번 A의 장은 B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요거는 대법원장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지금 항소심법원이기 때문에 A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3번 A와 달리 B는 명령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명령규칙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각급 법원도 할 수 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그죠? 4번 A는 의뢰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동그라미 조항과 세모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B에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에 기각했다라고 나와 있다. 그지? 5번 B는 8촌 이내에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동그라미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하였다. 아니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거다. 그죠?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가에 들어갈 옳은 지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지문은 아동 청소년 범죄 처벌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반합니다. 지금 글로 이미 적혀 있지. 그래서 성문 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니은 제3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3조는 불량한 행동을 한 아동 청소년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요. 왜? 불량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구속 요건이 불명확하죠. 어떤 행동을 불량한 행동으로 볼지가 애매하지.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제3조를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법을 시행하기 전에 아동과 청소년을 처벌할 수 없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리을 4조와 5조는 적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왜요? 4조는 지금 절도고 5조는 상해예요. 재물을 절취한 것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 중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절도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절도가 무기징역이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강조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민법의 기본 원칙 나왔고 A, B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럼 A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 그리하여 오늘날 민법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하는 B가 도입됐다. 그럼 B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하는 거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다. 그지? 예, B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자, 기억. A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은 B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A를 따르지만 공작물 소유자 배웠죠. 특수불법 행위할 때 그죠? 공작물 점유자가 자기의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공작물 점유자는 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그러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작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지고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에도 이제 손해 발생하고 제품의 결함 사이에 인과관계만 있으면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른다. 그지?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지술이죠. 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A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니은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지?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디귿.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B를 적용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는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고의와 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는 건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니까 무과실인 B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리을. B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채 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B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사실 과실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면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계약에 관한 문제와는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가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일단 사례를 보면 갑은 그동안 모은 용돈 10만 원으로 축구화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용돈이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겠구나.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다음날 갑은 백화점에 갔는데 축구화 가격이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친분이 있던 을이 아무 조건 없이 5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부담 없는 증여죠. 예, 부담 없는 증여. 그러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역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갑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 병에게 전화로 의뢰 제한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 병은 허락까지 했어요. 예, 그죠? 그리고 일주일 후 요 15만 원이 됐지. 그래서 갑은 A 백화점에서 축구화를 구매했습니다. 자기 용돈 10만 원에 부담 없는 증여 5만 원을 더한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용돈이나 다름없죠.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병은 라에서 체결된 축구화 구매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 경우는 용돈 가지고 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번이 안 되는 건 아마 알 거예요. 2번 나에서 청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청약은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지. 근데 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금 5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겠다라는 청약을 했습니다. 3번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법정 대리인이죠. 4번 나와 다에 걸쳐 체결된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권리만 얻는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동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체로 2문제씩 나오고 사실 이 부분은 공부할 때 까다로워서 그렇지 한번 외워두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개념을 조금 잊어버리셨다면 한번 복습을 해서 맞추도록 하는 게 여기서 틀리면 아까우니까요. 자, A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을 관할하니까 대법원. B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니까 국무총리. C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세입, 세출, 결산의 검사권이 있으니까 감사원. D는 C의 장은 D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으니까 감사원장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국회가 됩니다. 자,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가지는 권한이고 대통령은 법률안을 뒤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죠? 3번 A는 국정감사를 통해 C를 견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권한이죠. 4번 C는 C는 D 소속의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은 D 소속 국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소속이고 업무상 독립을 보장받습니다. 5번 D는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죠. 예. 이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 그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15번 문제가 이런 유형이 또 처음이라서 까다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시문하고 똑같은 문제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갑. 사실혼 관계인 A와 B 사이에서 태어나 A와 B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 B에 의해 양육됐습니다. 자, 사실혼이다 그러면 혼인 중에 자가 아니고 혼인 외 출생자다. 그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예, A와 B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1번은 틀렸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런 혼인 외 출생자는 누구와의 친자관계만 형성되나요? 예, 모와의 친자관계만 형성되다. 그지? 그럼 갑은 B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 그죠? 갑과 B 사이에. 자, 그 다음 B가 C와 법률혼을 한 이후에는 B, C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각각 B 사이에만 친자관계가 있다. C와는 친자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친자관계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입양해야 됩니다. 그지? 방학을 맞이하여 2개월 동안 사장 D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갑은 일하려고 한다. 그럼 갑이 종업원이고 D가 사장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을. 법률혼 관계인 C와 D 사이에 태어나 C와 D가 이혼을 한 이후에 C에 의해 양육되었다. 뭐 누구에 의해 양육된 거 중요하지 않지. 을은 C와 D와 친자관계가 있습니다. C와 D는 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했다. 아, 협의 이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재판상 이혼 아니다. 그지? 을이 D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의 사유였다. 이혼 사유 중요하지 않다. 그죠? 협의 이혼이니까. 1년 전 B와 C가 법률혼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B에게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을은 22세인데 1년 전에 양자로 입양됐어요. 성인이 양자로 입양될 수 있는 거는 그쵸, 일반 입양밖에 없다. 그죠? 그럼 일반 입양으로 입양됐겠네요.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C와 D의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 판결이 아니고 예,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틀렸다. 그지? 3번 B가 을을 입양함에 따라 을과 D의 친자관계는 종료된다. 자, B가 을을 입양했는데 아까 무슨 입양을 이라 했죠? 일반 입양이라 했지.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종료되지 않죠. 예, 친양자 입양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죠? 4번 B의 사고 당시 을은 갑의 친족이다. 자, 갑과 B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돼 있고 거기에 B가 을을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친족 맞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B의 사고 당시 을에 대한 친권은 B에게 있다. 을은 지금 사고 당시에 22세다. 그지? 그러면 사고 당시에 성인이기 때문에 친권이 있지 않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권리가 친권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위 자료에 나타난 갑의 근로계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D가 사용자였다. 그죠? 기억. A가 갑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근로계약은 부모가 동의하는 거지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린 진술입니다. 니은 D는 갑과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그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D는 B의 동의서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것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D가 갑의 근로시간을 매 근무일 22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일단 22시간 이후에는 근로제한이 됩니다. 그죠? 근데 22시간까지 연장한다 그랬으니까 근로 가능한데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죠. 예, 미성년자입니다. 그죠? 연소근로자와 합의하면 오른쪽 오답 피하기 보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13시부터 21시 에서 주 휴일은 월요일에 쉬고 있던 갑은 뒤로부터 매 근무일 1시간씩 추가로 근로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13시부터 21시까지라 그러면 14, 15, 16, 17, 18, 19, 20, 21. 휴게 시간 1시간이니까 7시간 근무하는 거 맞다. 그지? 하루에 7시간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속 근로자는. 예. 그러면 D가 갑의 근로시간을 매 근무일 22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연속 근로자는 1일 7시간, 초과 근무는 하루에 1시간씩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40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16번 보겠습니다.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문제고 늘 나오는 문제다. 그죠? A는 시민단체, B는 이익집단, C는 정당입니다. 예, 풀이 보면 이해할 수 있고요. 답은 2번이 되는데 정당은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쵸?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정당에서 나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죠? 네, 선거에서 잘하지 못하면 낙선하게 되죠. 그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죠? 예, 형사 절차하고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지? 자, 1번. 갑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은 언제까지? 확정 판결 전까지. 그죠? 무죄 추정됩니다. 2번. 판사는 기억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갑의 신청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 구속영장은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검사가 청구하는 거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판사가 하는 거죠. 신청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3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소 전까지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갑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 구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배상 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심이 끝나기 전까지, 항소심의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배상명령 제도는 민사재판을 따로 하지 않기 위해서 놔둔 거지.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게 입증된 거니까, 고의가 있다는 게 입증된 거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누구한테 배상받는지,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국제관계에 대한 이상주의, 현실주의는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 같은 경우에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요구된다 그랬으니까 현실주의가 되겠다. 그죠? 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맹,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국제연합이 되겠지. 이 집단안보체제가 전쟁을 억제한다고 했으니까 을은 이상주의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네요. 을의 관점은 세계 평화의 실현 방안으로 국제법,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이상주의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19번 볼까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늘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총회,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 A다. 그러면 A는 뭐다? 총회구나. 자, 그 다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B. 그러면 B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할게요. 자, 사법기관인 C. 국제사법재판소구나. 그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그죠? 자, 1번. B의 모든 이사국은 동일한 임기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변하지 않고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년이고 비상임이사국 어디서 선출하나요?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그죠? 2번. 주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총회가 되겠고 3번.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보리가 가집니다. 그죠? 5번. A와 달리 C는 B의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됐을 텐데 계속 보면 아마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 분석보다 오히려 간단한 정도였어요. 사실은 이런 처음 보는 유형이 당황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각국의 초대 의회는 6명입니다. 3개 지역에서 2명씩 선출됐습니다. 당황이 되죠. 이제 초대 의원은 임기가 6년인 의원이 2명, 4년인 의원이 2명, 2년인 의원이 2명. 임기가 왜 다 다르지? 어쨌든 이렇다 합시다. 동일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서로 다릅니다. 요것도 조건이죠. 동일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서로 다릅니다. 초대 의원 구성 이후 2년마다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이 있으면 임기 6년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자, 각 지역을 대표하는 2명의 의원은 임기가 적게 남은 사람을 선임 의원, 많이 남으면 후임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 1은 초대의회가 구성되고 2년 후인 T년에 2년이 지났을 때 1과 3에서만 실시된 의회 선거. 그러면 우리가 1과 3에는 임기가 2년인 의원이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초대의회에서 1과 3에는 임기가 2년인 의원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 의원들이 선임 의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에는 T 플러스 2년과 T 플러스 4년의 의회의원 선거가 어디서 실시됐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료 2에 보면 T 플러스 2년에는 지역 1과 지역 2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2년이기 때문에 T년이 초대의회에서 2년 후다. 그럼 T 플러스 2는 4년 후다. 그러면 지역 1과 2에는 그쵸? 4년의 임기를 가진 의원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지?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4년은 6년이다. 그지? 초대의회에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역 2와 지역 3에는 그쵸? 6년이 임기를 가진 의원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요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죠? 요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자, 초대의회가 이렇게 있고 T년의 의회 구성을 보니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하고 똑같은 표입니다. 그지? 자, 근데 선출된 의원은 아까 임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6년이라 그랬다. 그죠? 그럼 임기가 6년이 되면 후임 의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B당과 지역 3의 B당이 후임 의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중 C당 소속 의원은 1명이다. 아니요. 모두 어느 당에서 선출됐어요? B당에서 선출됐습니다. 틀린 얘기죠. 2번 T 플러스 2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서 A당 의석수는 2석이다. 자, T 플러스 2년에 보면 지역 1에서 선출된 거는 B당이고 지역 2에서 선출된 거는 A당이다. 그죠? 그러고 선거 결과 의회에서 A당 의석수는 한 석이네요. 요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3번 T 플러스 2년 의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 2에서는 선임의원과 후임의원의 소속 정당이 일치한다. T 플러스 2년에 선거 결과 소속 정당이 일치하나요? 다른데요. 틀렸다. 그죠? 4번 T 플러스 4년 의회의원 선거 결과 B당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T 플러스 4년이 되면 B당은 4석을 확보했으니까 6석 중에 과반을 확보했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지? T 플러스 4년 의회의원 선거 결과 의회에서 D당의 의석수는 한 석이다.
D당은 T 플러스 4년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은 사실은 이런 초대의회의 표를 구성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풀어갈 수 있다. 그지? 예. 그리고 이렇게 T 플러스 2년에 선출된 의원을 후임 의원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20번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수능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예,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